가랑비가 아무 시수도 하지 않은 두 등반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22년 9월 28일 타쿠시로, 캘리포니아. 33세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와 그녀의 등반 파트너가 지상 1000피트 위에 좁은 화강암 선반 위에 서 있습니다. 거센 천둥 번개가 산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어붙는 비가 바위 위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주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침착합니다. 그들은 폭풍에서 후퇴하기로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그들은 표준 나무 합보물을 이용해 하강하여 땅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이죠. 그녀가 이전에 수백 번이나 연습하고 완벽하게 수행했던 바로 그 비상 절차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초 안에 일어날 일은 구조조사관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첼시 월시의 끔찍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손끝으로 1000피트 상공에 매달리는 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 월시는 그곳에서만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드레날린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환상을 허물며 생계를 이어가는 에미상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클라이밍 미디어가 프로 선수들의 초인적인 체격을 미화하는 반면 첼시 월시는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조용히 그들을 파괴하고 있는 심각한 섭식장애라는 말하지 못한 유행병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업계에서 불편한 현실을 차갑고 과학적인 엄격함으로 마주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아침, 첼시 월시는 산 하신토 산맥의 타쿠시록을 향해 운전했고 그 산을 똑같이 차갑고 과학적인 엄격함으로 접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날의 등반 파트너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전통 암벽 등반의 섬세하고 밀리미터 단위의 여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8만 명 앞에서 전속력으로 다른 남자들과 부딪히는 일을 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빈 에스코바르였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2013년에 그를 드래프트했고 이후 7년 동안 그는 댈러스, 캔자스 시티 칩스, 볼티모어 레이븐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마이애미 돌핀스를 오가며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NFL에서 은퇴한 후 그는 소방관이 되었고 새로운 취미인 암벽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타쿠시록의 서벽에서 그는 팔로워였고 첼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샌 하신토 산맥의 아이들와일드에서 약 8000피트 위에 위치한 어두운 역사를 가진 화강암 암벽이었습니다. 이 산의 그늘 아래에서 수세대에 걸쳐 살아온 카우이아족에게는 등반가가 밧줄줄을 들고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타쿠시라는 이름은 사악하고 악의적인 주술사를 의미했으며 그의 영혼이 이 바위 안에 영원히 머물며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산속으로 영원히 끌고 간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반가들에게 타쿠시는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전통 등반지 중 하나였습니다. 등반가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절벽에서 추락, 고정장비 실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이유들로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그래서 1956년까지 등반 개척자들 그룹은 서로에게 한 루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절벽을 위해 현대 미국 암벽 등반 등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등반은 5.0에서 시작했고 최고 등급은 5.9였는데 당시에는 5.9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첼시가 그날 아침 처음 고른 루트 등급이 몇이었는지 맞춰보세요. 맞아요. 바로 데이브의 디비에이션이었습니다. 첼시가 잘 알고 있는 타쿠시 서쪽면의 고전적인 5.9루트였죠. 개척자 기준으로는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등반이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루트는 그녀가 전에 수십 번이나 올랐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산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기온도 온화했으며 일기예보에서 약간의 비가 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경험 많은 타쿠시 등반가들은 그게 별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고도에선 금방 마르며 약간의 이슬비로는 돌아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루트의 첫 부분은 잡을 만한 손잡이도 없는 바위의 가파른 수직 균열로 매우 험난합니다. 올라가려면 등반가는 바위의 얕은 틈에 손가락을 끼워 넣고 잠길 때까지 비트로 고정한 다음 뼈와 마찰력을 이용해 자신의 체중 전체를 벽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브의 변형 루트에서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두 번째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균열이 결국 사라지면서 등반가를 날카롭게 기울어진 완전히 매끄러운 화강암 벽면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손잡이, 발 디딜 곳, 안전장비 설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벽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발의 평평한 고무 밑창을 바위의 미세한 결정에 눌러붙이고 자신의 균형을 믿는 것뿐입니다. 등반가들은 이것을 런아웃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등반의 이 지점에서 최씨의 신발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그녀를 막아줄 아무것도 없이 8,000피트 높이의 화강한 벽을 거칠게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추어에게 이 구간의 암벽은 죽음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최씨는 주말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부 캘리포니아 등반계의 노련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최씨를 전통 등반의 위험한 계산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꼼꼼한 완벽주의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씨에게 이 드러난 암벽은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벽에 매달려 있기 위해 필요한 극도의 집중력 덕분에 최씨의 빠르게 돌아가는 머릿속이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수십 번이나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전 8시가 되자 그들은 등반을 시작했고 최씨가 앞장서서 길을 이끌었습니다. 최씨는 손에 크랙 등반용 장갑을 이미 테이프로 고정해두고 있었고 하네스에는 보호 장비가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100번도 넘게 이 일을 해본 사람의 장비였습니다. 최씨는 등반 기록을 위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씨는 수천 피트 상공에서도 여전히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항상 관찰하고 항상 기록했습니다. 최씨의 뒤에서는 개빈이 슬링 하나와 너트 몇 개만 들고 따라왔습니다. 이는 등반에서 총싸움에 주머니 칼만 들고 나가는 것과 다름없죠.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최씨가 장비를 벽에 설치하는 역할이었고 개빈의 임무는 그녀가 설치한 장비를 회수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최씨나 개빈 모두 자신들의 신체적 능력이나 정해진 안전 한계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등반은 문제 해결 훈련이었고 신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모하거나 아드레날린만 추구하는 등반가를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최씨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피치에서 거대한 암벽을 공략했습니다. 그녀는 베테랑답게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직 균열에 다다르자 그녀는 테이프를 감은 손가락을 화강암 틈에 집어넣고 고정한 뒤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몇 피트마다 그녀는 멈춰서 안전장비를 균열에 끼우고 로프를 카라비너에 걸면서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0피트 아래에서는 개빈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254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를 이용해 힘든 구간을 통과했고 계획대로 조심스럽게 보호장비를 제거한 뒤 그것을 자신의 하네스에 깔끔하게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산할 때 그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그들은 이미 등반에서 가장 힘든 구간을 끝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파인트리 로지라고 불리는 루트 상단 근처에 좁은 안반 선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왼쪽에는 또 다른 등반팀이 훨씬 더 어려운 인접 루트인 슈퍼푸퍼를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슈퍼푸퍼는 실제 등반가들이 실제 5.10B 루트에 붙인 진짜 이름입니다. 이제 토크이시의 화강한 벽은 자연스러운 원형극장처럼 작용해서 소리가 벽을 따라 반사되어 멀리 있는 등반가들이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자기들 루트의 상단 피치를 힘겹게 오르던 슈퍼푸퍼 팀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최씨와 개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시 쉬기 위해 멈췄을 때 최씨와 개빈이 있던 자리에서 바위 너머로 또렷하게 메아리치던 소리는 잡담과 웃음소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등반을 견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거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다투고 있지 않았고 정말로 몸이 지쳐 있었다면 웃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기술적인 동작이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늦은 아침 햇살 아래 자신의 한계 내에서 완벽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닥칠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확히 11시 42분 타쿠시 동쪽면에 있던 다른 등반가들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보여준 수평선 위의 구름들은 조용히 머리 위를 지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구름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타쿠시 바위는 따뜻한 사막 계곡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늦여름이 되면 그 뜨거운 사막 공기가 8,000 피트 높이의 거대한 화강암 절벽을 만나면서 산은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경사로처럼 작용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강제로 위로 밀려 올라가고
수천 피트 상공의 차가운 고고도 대기유로 치솟으면서 즉시 식고 응결됩니다. 그 과정이 빠르게 반복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수분이 몇 시간 만에 정상 바로 위에서 거대한 고립성 폭풍 구름으로 발달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를 지형성 상승라 부릅니다. 첼시와 개빈에게 처음에는 그저 헬멧을 두드리는 이슬비 정도로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약한 비였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폭풍이 몰아쳤고 예보에서 언급했던 소량의 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오에 도착한 것은 완전하고 거센 산악 돌풍이었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서벽을 강타하며 순식간에 환경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온이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천둥이 너무 크게 울려서 몸으로 느껴질 정도였고 화강암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치며 증폭되어 날씨라기보다는 마치 스피커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우박이 그들의 헬멧을 두드렸고 비는 내린다기보다는 쏟아져 내렸으며 실제로 바위 표면을 따라 개울처럼 흘러내리며 틈새를 범람시켰습니다. 첼시는 아침 내내 손가락을 틈에 끼워 넣으며 45분 전에 고무 밑창을 믿고 올라갔던 마찰 슬랩 위를 비가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폭풍 속에서 화강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바위 표면의 미세한 결정들이 등사나 고무가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마찰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전통 암벽 등반이라는 스포츠 전체가 바로 그 마찰의 일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화강암을 적시면 그 마찰마저 사라집니다. 암벽은 거의 수직 유리처럼 변하고 2시간 전만 해도 마찰 슬랩을 완전히 자신있게 잡고 있던 첼시의 신발은 이제 욕실 바닥에서 양말을 신은 것처럼 벽을 전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정오 첼시와 개빈은 완전히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브의 디비에이션을 끝내고 어퍼로얄스 아치라고 불리는 더 높은 루트를 향해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해발 8,000피트에 노출된 화강암 능선에서 금속 로프로 연결된 두 사람이 번개에 맞을 가능성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벽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뿐이며 첼시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베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실상 절벽을 하강하여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등반 용어입니다. 이것은 숙련된 등반가들이 상황에 따라 연습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첼시도 전에 하강 철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베테랑 등반가였죠. 첼시는 정확한 절차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폭풍 속에서 아래쪽 파인트리 레지에 있는 가장 가까운 확보 지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전만 해도 그들이 웃고 있던 바로 그 좁은 바위턱이 이제는 천둥 번개가 치는 한가운데서 차갑고 흠뻑 젖은 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온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바위 표면을 타고 흐르는 물이 거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첼시의 하네스는 완전히 젖었고 로프도 물에 젖어 무거웠으며 몸에 달린 모든 금속 장비가 장갑을 통해 차가움을 전달했지만 그녀는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첼시 월시가 불편한 현실을 차갑고 과학적인 엄격함으로 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벼랑 끝 소나무에 묶여있는 곳에는 나일론 웨빙고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전통 등반에서는 후퇴하는 팀이 나무에 웨빙고리를 묶어 하강 앵커로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등반가들은 그것을 텟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일론 고리 하나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둡니다. 타쿠시럭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등반되어 왔기 때문에 파인트리 레지에 있는 소나무에서 텟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첼시가 그것을 집었을 때 그녀의 손에 느껴진 것은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손에 잘 감기는 웨빙골이었습니다. 웨빙이 움직여야 하는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첼시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색깔은 어두웠고 눈에 띄는 해짐이나 손상 없이 온전해 보였습니다. 첼시는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 속에서 헬멧을 두드리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번개가 능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경험이 비교적 적은 등반자가 둘 다 무사히 절벽을 내려갈 수 있도록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화강암 절벽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법을 배운 첼시의 두뇌는 웨빙을 살펴보고 비상시에 둘의 체중을 버티며 절벽을 하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개빈을 불러 함께 빗속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나무 바로 아래의 땅은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파르고 기울어진 화강암판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엔 편히 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얼어붙는 비에 젖어 아이스링크처럼 미끄러웠고 그들은 미끄러지지 않고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레펠로프를 정리하는 동안 최씨와 개빈 둘 다 그 한 가닥의 웨빙고리에 몸을 직접 묶고 뒤로 기대야 했습니다. 최씨의 체중에 개빈의 254파운드나 되는 거대한 몸집, 그리고 무거운 금속 등반 장비와 물에 젖은 옷까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그 웨빙천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웨빙에 몸을 기대어 체중을 실었고 두 손을 모두 써서 무거운 로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웨빙이 예상대로 그들을 잘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표준 등반 웨빙은 폴리아미드 6로 만들어지며 이 소재는 거의 5,000파운드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낙하 중인 인간이 받는 강력한 운동 충격이지 그들이 가했던 부드러운 정적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무게 정도는 전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셰시는 자신의 퍼스널 앵커 시스템을 꺼내 나일론에 걸고 카라비너를 잠갔었습니다. 개빈도 그녀 바로 옆에서 자신을 확보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하게 레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셰시는 다큐멘터리 감독답게 쏟아지는 빗 속에서 그들이 철수용 하강을 준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꺼냈기 때문에 실제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영상에서 그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통과시키고 아래쪽에서 안전매듭을 묶은 다음 시스템을 2번 확인했습니다. 개빈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그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비를 밧줄에 걸고 가장자리에서 몸을 뒤로 젖힌 채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몇 피트 정도 내려갔고 그때 웨빙이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경고도 없었고 천둥보다 큰 찢어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웨빙이 두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다음 순간에는 긴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최씨는 미끄러운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같은 웨빙에 계속 연결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그녀를 산에 붙잡아 줄 것이 사라졌습니다. 최씨와 개빈은 함께 절벽에서 뒤로 멀리 떨어져 타쿠시 바위에 깎아지른 화강한 면을 따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비를 피해 대피하던 등반가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찢는 천둥 소리와 쏟아지는 우박 소리 너머로 무서운 소리가 협곡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역 루트에 있던 등반가들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암사태가 산을 타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등반가들은 즉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산악 구조를 위한 911 신고가 접수되면 구조대의 반응은 좀처럼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8,000피트 높이의 화강암 절벽 옆까지 구급차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번개가 치는 폭풍 한가운데로 구조 헬기를 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 산악구조대와 캘파이어는 힘든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상구조팀은 동원되어 얼어붙는 비를 뚫고 서쪽 벽면의 기슬까지 도보로 올라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구조팀이 마침내 벽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구조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백 피트 높이에서 뾰족한 화강암 바위 위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운이나 마지막 순간의 기적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체이씨와 개빈 모두 추락사고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매달 유튜브에 안 올라가는 이야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원하시면 패트리온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있잖아요. 제가 조사할 때 한 가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보세요. 슈퍼푸퍼 루트에 있던 목격자들이 오후 12시 17분에 911에 전화했을 때 그들은 산에서 거대한 낙석 사태가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묘사했어요. 등반 사고나 두 사람 추락이 아니라 암석 미끄러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최초 대응자들이 벽 아래에 도착해서 잔해지대를 봤을 때 그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골짜기 바닥에 흩어진 장비와 산산조각난 헬멧 사이에 냉장고 절반 크기의 바위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최초 대응자들이 던진 명백한 질문은 그 바위가 첼시와 개빈을 추락하기 전에 바위턱에서 쳤는지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 속에서 좁은 화강암 선반 위에 서 있을 때 그런 크기의 바위가 당신을 친다면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을 테니까요.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추락의 참혹한 양상, 잔해가 흩어진 모습, 벽 건너편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들렸던 소리까지. 정말 끔찍하지만 단순한 사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등반 기술팀이 젖은 바위를 타고 파인트리 렛지에 올라가 앵커 지점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무에는 충격 자국이 없었고 웨빙에도 눌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추락이 시작되기 전에 바위가 그 렛지에서 무언가를 쳤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위가 그들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추락이 바위를 느슨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화강암 조각이 팽팽해진 로프의 힘과 두 사람이 절벽을 넘어가면서 떨어져 나와 그들을 따라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낙석이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아레말료는 다음으로 개인 장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화강암 벽에서 수백 피트 아래로 떨어진 두 사람의 장비를 조사할 때 뭔가 실수를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클립을 놓치거나 잠금 풀린 카라비너, 폭풍 속 압박감에 매듭을 잘못 묶는 상황을 기대하는 거죠. 장비는 거의 항상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해주지만 최 씨의 카라비너는 완전히 잠겨 있었고 개빈의 피겨 8 스토퍼 매듭도 로프 양쪽 끝에 제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얼어붙는 천둥 번개 속에서 그 절벽 위에서 했던 모든 일은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아레말류 조사관들은 회수된 모든 장비를 조사했지만 그들의 개인 장비 결속에는 아무런 실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은 그들의 앵커 시스템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던 나일론 웨빙 한 가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반들에게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나일론 웨빙은 두 사람이 기대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약 2268kg을 견디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값싼 신발끈처럼 끊어지는 건 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이 첼시의 휴대전화를 잔해에서 발견했을 때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추락 직전 촬영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첼시와 개빈이 비 속에서 파인트리 렛지에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들은 다투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서둘러 내려가려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으며 훈련받은 대로 정확하게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실행된 탈출이 어떻게 두 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관들은 끊어진 웨빙을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끊어진 웨빙을 기계에 고정시켜서 파단 강도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소재의 표준 노프는 약 5,000파운드 정도를 견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공식 인장 테스트에서 웨빙은 정확히 570파운드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첼시와 개빈, 그리고 젖은 장비의 무게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개빈이 턱에서 발을 내딛고 인간 몸의 동적 힘이 더해지는 순간 나일론은 전혀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완벽하고 세밀하게 계획했어도 그들의 운명은 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끊어졌을까요? 그리고 첼시는 왜 손상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나일론 웨빙에는 무게나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연적인 적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나일론이 고지대의 햇빛에 노출되는 매 시간마다 그곳의 자외선이 이 소재의 강도를 제공하는 고분자 사슬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은 올풀림이나 찢어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양은 천천히 색을 바래게 하고 원단을 굳게 만들어 웨빙이 조용히 무언가를 지탱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인트리 레진은 태규실록에 덜 이용되는 하강 루트 중 하나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현지 클라이머들은 그 위치의 나무에 남겨진 테트가 최대 10년 동안 완전히 손대지 않고 점검되지 않고 교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은 로프 한 조각이 캘리포니아 해발 8,000피트에서 10년간 태양 아래 노출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조사관들이 실험실에 건조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웨빙을 자세히 조사했을 때 그것이 분명히 색이 바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맑은 날이었다면 첼시 같은 베테랑 등반가는 그 뻣뻣한 나일론을 잡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정말로 잔인해지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첼시와 개빈이 등반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든 바로 그 폭풍이 수명이 다해가던 그 웨빙 조각이 첼시의 손에 안전하게 느껴지도록 만든 폭풍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자외선에 심하게 손상된 나일론에 두 가지 특정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물은 부서지기 쉬운 섬유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건조한 상태였다면 즉시 이상하게 느껴졌을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웨빙은 원래 오래된 분필처럼 느껴졌어야 했지만 첼시의 손에서는 새 장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로, 물이 재질을 어둡게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수년간의 자외선 손상을 보여주던 창백하고 바랜 회색이 비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최 씨는 원래 강도의 11%밖에 남지 않은 장비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주의하거나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경험 많은 등반가였고 그녀에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천둥번개가 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호프문은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시월 씨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썩은 나일론 조각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등반 전설 중 한 명이 완벽하게 하강하고 모든 카라비너를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락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에 남겨진 함정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수년 동안 자신의 몸에 착용하고 있던 장비에 시한폭탄 같은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타 스키너의 마지막 끔찍한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